어제 저희가 파이썬에서 이미지 파일을 그 배열 형태로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배열에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서 화면에 이미지를 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분류를 할 때 사용했었던 알고리즘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고요. K-네이버 클래시파이어 딱 두 가지만 사용을 해봤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 이미 다른 알고리즘들도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어떤 JPG나 그런 이미지 파일들을 읽어왔을 때, 읽어온 데이터는 어레이, numPy의 ND 어레이 형식으로 읽어오게 됩니다. 설명을 드렸었었는데요. 어떻게 이미지가 표현이 되냐면, 이미지는 이렇게 세로 길이가 있고요. 이렇게 여기가 세로 길이가 있고 여기 가로 길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하나 점들이 있죠. 이 점들에 색깔을 표시를 해주면 돼요. 색깔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컬러 색깔인 경우는 빛의 삼원색,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하는 세 가지 색깔을 조합하면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색깔들을 전부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차원 배열에 세 번째 축이 있어요. 여기 세 번째 축이 있는데 이 세 번째 축에 저장되는 값들이 각, 각 픽셀에서 이 픽셀에서 어, 색깔을 표현하기 위한 레드에 해당하는 값, 빨간색에 해당하는 값, 그 다음에 그린, 초록색에 해당하는 값,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블루, 파란색에 해당하는 값, 이런 값들이 이 각각의 2차원 배열 안에 이렇게 쭉 숫자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컬러 이미지인 경우에 여기도 보여드렸지만 컬러 이미지인 경우에는 어, 이미지의 세로 길이, 이미지의 가로 길이, 그리고 RGB에 해당하는 세 개의 그 원소를 갖는 그런 선차원 배열이 되고요. 만약에 이미지가 PNG 파일처럼 JPG는 투명도가 없지만 PNG 파일 같은 경우에는 투명도가 있죠. 그래서 투명도 같은 경우에는 알파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알파. 그래서 RGBA까지를 포함하는 하이트, 위드스 그리고 4개로 이루어진 3차원 배열. 그래서 이런 숫자들로 이루어진 배열이 이미지, 2차원 평면 이미지 하나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없고, 그, 색깔을 흰색에서부터 검은색까지 회색 계열의, 흰색이 얼마나 강하고 검은색이 얼마나 강하냐라고 하는 그런 숫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흑백 이미지인 경우에는 2차원 배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배열까지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했었던 그 데이터셋은 그 사이클론에서 그 예제로 가지고 있는 엠리스트 784라고 하는 그런 그 데이터셋이었었어요. 이 엠리스트 784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시면은요, 전체 샘플이 7만 개의 샘플이 있어요. 여기 행의 개수를 보면 7만 개가 있죠. 그 다음에 변수들, 즉 특성들을 보시면 몇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784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784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28 곱하기 28을 하면 784가 됩니다. 즉, 이 하나의 행에 있는 이 숫자들은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 2차원 배열에 세로 길이가 28이고 그리고 가로 길이가 28인 이미지의 각각의 픽셀에 들어가는 값들, 그레이스케일이죠. 흰색에서부터 검은색까지의 그 진하기 정도를 0에서부터 255까지의 숫자로 표현한 혹은 0에서부터 1까지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런 스케일의 숫자들로 표현한
그 각각의 픽셀에 들어갈 값들이 숫자로 저장되어져 있는 배열이에요. 근데 이거를 2차원이 아니라 1차원으로 쭉 펼친 겁니다. 데이터셋은 데이터 프레임처럼 돼야 되니까 데이터 프레임은 샘플의 개수와 특성의 개수로 2차원 배열 형태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2차원 이미지를 1차원으로 쭉 펼친 그런 형식이에요. 펼친 형식이고 이 이미지는 손글씨 이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죠? 네. 어, 그 1차원 배열로 되어져 있었던 거를 여기 여기 코드를 잠깐 보시면 1차원 배열의 내용은 2차원 배열 가로 세로 길이가 28 곱하기 28인 형태로 모양을 바꿔서 모양을 바꿔서 imshow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그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표시가 됩니다. 큰 숫자가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숫자가 흰색에 가까운 색으로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100개를 한번 출력을 해봤죠. 요거는 앞에서 100개를 출력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 100개의 샘플들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면 그 손글씨 이미지, 이렇게 손으로 쓴 글자, 숫자들이죠, 숫자.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었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 100개만 이렇게 이미지를 시각화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였었냐면 머신러닝 모델 알고리즘이 이런 이미지를 훈련을 한 다음에 어떤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손글씨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쓰여진 손글씨 이미지가 어떤 숫자냐라고 하는 거를 예측하는 게 저희의 목표였었죠. 그래서 훈련 세트와 테스트 셋을 나눴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객체를 생성을 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객체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어, 그 훈련 세트에서 점수가 93.5%, 밸리데이션, 교차 검증을 한 그 셋에서의 점수가 92%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로지스틱 리그레 단순하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없이 기본값으로만 객체를 생성해서 우리가 분류를 해봤는데 꽤나 나쁘지 않은 그리고 과대적합도 적은 그런 정확도를 보여줬었어요. 하면서 그 저희가 어느 부분들이 틀렸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죠. 히트맵을 그릴 때 대각선은 그 정답을 맞춘 훈련 샘플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숫자들은 일부러 0으로 만들어 버렸고요. 대각선에 있는 값들을. 그래서 그 틀린 숫자들이 큰 것일수록 색깔이 진하게 표현이 되도록 히트맵을 좀 다르게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려보니까 그 어떤 숫자를 잘못 예측하느냐라고 하는 게 예, 금방 시각화돼서 보이죠.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7이라고 하는 숫자를 9로 잘못 예측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어요. 사람들이 7자를 쓸 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9자하고 헷갈렸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7하고 9하고가 헷갈리더라. 그런 거를 보실 수 있으시고 두 번째로 그 틀린 숫자가 많았던 거는 여기에요. 5하고요. 5하고 3이 헷갈린 거죠. 이런 모습에서 어디에서 많이 틀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고 그 예측이 틀린 샘플들만 시각화를 해봤어요. 예측이 틀린 그 샘플들만 시각화를 해봤는데 틀릴만 하구나. 아, 물론 몇 가지는 사람들은 눈으로 봤을 때 되게 이거는 당연히 3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지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머신러닝에서는 잘못 예측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여기 이런 거를 보면 이게 1인지 8인지 뭐 헷갈리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누가 얘를 6이라고 보겠어요. 그죠?
네, 이런 숫자들은 틀릴만 하구나라고 하는 거를 시각화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어, 그 훈련을 시킬 때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저희가 실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훈련을 시키는 시간이 오래 걸렸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원리 자체가 각각의 특성들 앞에 곱해지는 개수들을 찾는 게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가장 큰 목적인데 이 개수들의 개수가 특성이 전부 몇 개 있었어요.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픽셀의 개수가 784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개수들도 784개란 말이에요. 784개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숫자 0이 될 확률에서 필요한 개수들, 그 다음에 숫자 1이 될 확률에서 필요한 이 개수들, 그래서 쭉 해서 숫자 9가 될 확률에서 필요한 선형회귀식의 개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곱하기 10이 더 필요한 거예요. 여기다가 절편까지 생각하면 더하기 10개까지. 그래서 7,850개의 개수들을 찾아야 되는 문제예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그래서 예측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고, 근데 일단 딱 훈련이 딱 끝나고 죄송합니다. 예측 시간이 아니라 훈련 시간이죠. 훈련 시간이 아마 3분 이상, 3, 4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훈련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훈련이 끝나고 나면 예측하는 거는 정말 1초도 걸리지 않았었고요. 그거랑 비교했었던 모델이 KNN 리그레스였었어요. KNN은 가까이 있는 원소들을 찾겠다, 가까이 있는 샘플들을 찾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훈련에서 뭔가 찾아야 되는 모델 파라미터들이 없어요. 그냥 훈련 세트들을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되고요. 예측하고 싶은 샘플이 들어왔을 때, 그때서야 무엇을 계산하기 시작하냐면 예측하려고 하는 샘플과 자기가 KNN이 가지고 있었던 훈련 세트 간의 거리들을 그때서야 계산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제 아마 보시면 핏은 1초도 걸리지 않아서 금방 끝나버렸는데 예측하는 게 1, 2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 근데 그 정확도를 보시면은요, KNN과 같은 단순한 알고리즘인데도 불구하고 48,000개의 훈련 세트에서 98%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12,000개의 그 검증 셋이 있었죠. 우리가 7만 개를 6만 개, 만 개 이렇게 훈련과 테스트로 나눴었고 6만 개 중에서 다시 20%를 12,000개를 검증 셋으로 떼어놨기 때문에 검증 셋에서 97% 정도 이렇게 그 점수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KNN과 같은 그런 단순한 생각의 알고리즘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는구나. 오히려 로지스틱 리그레션보다 더 좋은 점수를 주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어제 살펴봤었습니다. 다른 모델들, 뭐 예를 들어서 디시전 트리나 앙상블 모델에서 대표적인 랜덤 포리스트나 그다음에 뭐 서포트 벡터 머신과 같은 그런 알고리즘들을 각각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훈련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누가 예측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그런 것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누가 가장 점수가 좋은지, 이런 것들도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했었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사용을 했었었는데, 분류를 할 때도 사용을 했었었고요. 사이킬 런에서는 서포트 벡터 머신 클래시파이어 SVC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 리그레서 그래가지고 SVR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가 있습니다. 전부 다
SVM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선형인 경우에는 리니어 SVC라고 하는 클래스와 리니어 SVR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하실 때는 네 가지, 아, 분류에서는 리니어 SVC와 SVC 클래스를 이용해 보시면 되고요. 회귀에서는 리니어 SVR과 그 다음에 그냥 SVR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 보시면 돼요. 저희가 사용해 본 적은 있었는데, 그 이론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론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설명은 없고,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던 거는 예전에 핸즈온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했었을 때 만들었던 자료인데, 그걸 가지고 이론적인 내용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요, 굉장히 강력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선형 모델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비선형 모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분류 문제, 회귀 문제, 이상치 탐색 등 다양한 목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모델 중에 하나예요. 디시전 트리나 랜덤 포리스트 만큼의 인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능도 꽤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잘하는 분야가 복잡한 분류 문제들을 잘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있고, 단점은 뭐냐면, 서포트 벡터 머신인 경우에는 작거나 중간 정도 크기의 데이터셋, 우리 엠니스트 데이터셋 있죠? 7만 개 샘플. 그 정도에서는 참 잘 맞아요. 근데 만약에 샘플이 뭐 수억 개가 있다. 뭐 이런 그렇게 정말 빅데이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은 샘플의 개수가 엠니스트처럼 몇만 개 정도, 그런 정도 크기의 데이터셋에 적합한 그런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어,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의 그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일단 분류를 먼저 분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류인 경우는 샘플들을 분류할 수 있는 하이퍼플레인, 평면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평면 그러면 2차원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어, 근데 2차원 공간에서 하이퍼플레인은 1차원이고요. 3차원 공간에서의 평면은 2차원이고 4차원 공간에서의 그 하이퍼플레인은 그거보다 하나의 차원이 작은 3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4차원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건 시간까지 포함을 한 거고 보통은 X좌표, Y좌표, 그다음에 높이, Z좌표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평면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2차원이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4차원 공간에서는 3차원이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 어떤 클래스들을 분류할 수 있는 평면을 찾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의 분류예요. 그러면 우리가 2차원으로 생각했을 때는 직선을 찾는 건데, 자, 여기에 샘플이 있어요. 샘플이, 이런 들과 여기 세토사라고 되어 있죠. 세토사라고 하는 샘플들과 벌시컬러라고 하는 샘플들이 있어요. 샘플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직선들을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선 빨간색 직선을 생각을 해볼게요. 빨간색 직선을 딱 그리면 위쪽에는 벌시컬러가 있고 아래쪽에는 세토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으면 직선보다 위에 있는 점들은 벌시컬러라고 예측할 수 있고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점들은 세토사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도 분류를 할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의
한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또 다른 직선은요. 이쪽에 보라색 직선 보이시죠? 이 보라색 직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보라색 직선의 위쪽에 있는 거는 세토사들이에요. 보라색 직선의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파란색, 벌시 컬러들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보라색 직선을 통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으면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있느냐 아래쪽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서 세토사와 벌시 컬러를 구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 클래시파이어의 목적은 이런 직선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직선들은 무수히 많겠죠. 무수히 많을 거예요. 여기 초록색 직선이 있어요. 초록색 점선으로 만들어진 직선이 있는데 이런 직선은 우리가 그 샘플들을 완전히 구분할 수 있는 직선이 아니죠. 어, 직선의 아래쪽 부분에는 세토사들만 있지만 직선의 위쪽 부분을 보시면 세토사도 있고 벌시 컬러도 있고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록색 점선은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찾아야 되는 직선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런 직선이 무수히 많을 텐데. 그죠? 빨간색이나 보라색만이 아니라 이런 직선도 있을 거고, 이런 직선도 있을 거고, 이런 직선도 있을 거고, 이런 직선도 있을 거고. 그죠? 굉장히 많은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두 개의 클래스를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는 후보군들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찾느냐? 클래스들 사이에서 가장 폭이 넓은 도로를 찾자. 그리고 가장 폭이 넓은 도로를 결정하는 샘플들을 서포트 벡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 이름이 서포트 벡터를 이용한 음, 서포트 벡터를 이용한 머신러닝이다라는 이름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오른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요, 세토사들 중에서 가장 벌시 컬러에 가까운 녀석이 여기 핑크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벌시 컬러들 중에서 가장 세토사에, 세토사에 가까운 녀석이 여기 핑크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녀석이에요. 그죠? 음. 그러면 얘네들을 서포트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 서포트 벡터를 SV라고 해요. 서포트 벡터를 뭐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서포트 벡터를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개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의 알고리즘은 얘를 지나는 직선, 그리고 얘를 지나는 직선. 그것도 무수히 많겠죠. 무수히 많을 텐데, 그런 직선들 중에서 이 폭이 가장 넓어지도록 서로 평행한 직선 두 개를 찾는 거예요. 그럼 아마 그 후보군이 아마 이런 직선이 될 거예요. 그리고서 두 개의 평면에서의 똑같은 거리로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찾는 거는 이 녀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직선을 찾으면 이 직선의 아래쪽에는 전부 다 세토사, 이 직선의 위쪽에는 전부 다 멀시 컬러가 위치하게 되겠죠. 그럼 어떤 새로운 샘플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세토사 중에서 위드스가 살짝 큰 샘플도 있을 수가 있고, 세토사 중에서 랭스가 살짝 큰 세토사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가상의 어떤 테스트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직선이 있으면 얘네들은 요 아래쪽에 있는 거고. 그죠? 벌시 컬러들 중에서 이쯤에 있는 벌시 컬러나 이쯤에 있는 벌시 컬러도
이 직선보다는 위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류의 성능이 되게 좋을 거란 말이에요. 왼쪽 그림하고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만약에 이 빨간색 직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 직선을 보시면은요, 얘의 문제점은 뭐냐면, 얘의 문제점은요, 어, 훈련 세트에서는 세토사와 벌시 컬러를 완벽하게 구분하고 있지만, 자, 여기 있는 세토사 볼게요. 얘보다 위드스가 조금만 큰 샘플이 있어도, 그죠? 이런 샘플은 이 빨간색 직선은 뭐라고 예측을 할까요? 벌시 컬러라고 예측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직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쵸? 어, 파란색 중에서, 파란색 중에서요. 훈련 세트보다 위드스가 조금만 작은 샘플이 있어도요. 이런 샘플이 있어도, 그쵸? 얘네들은 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 직선에 의하면 뭐라고 예측할 거냐면 세토사라고 예측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류의 오류가 많이 생겨나겠죠. 많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이런 분류의 오류들을 가능하면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가장 폭이 넓은 도로를 찾는 거예요. 이 가장 폭이 넓은 도로를 찾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훈련 샘플들 있죠. 그런 도움을 주는 훈련 샘플들을 도움을 준다. 그래서 서포트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포트 벡터들을 이용해서 가장 폭이 넓은 도로를 찾고 이 도로에서 점점 미는 거예요. 어, 음. 벌시컬러에 가까워지도록, 세토사에 가까워지도록. 어. 세토사에서 만들어진 도로 가장자리에서는 벌시컬러 쪽으로 평행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벌시컬러에서 만들어진 도로의 가장자리에서는 세토사 쪽으로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운데, 여기, 그러니까 중앙선이죠, 중앙선. 중앙선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폭이 넓은 도로에서의 중앙선으로 샘플들을 분류하게 되면, 샘플, 샘플들을 분류하게 되면, 얘보다 살짝 위드스가 큰 거나, 얘보다 랭스가 살짝 큰 녀석들이 있어도 전부 다 이쪽 도로에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도로에 포함이 될 거기 때문에 분류의 오류가 적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그리고 직선을 찾기 때문에 선형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의 폭을 마진이라고 불러요. 마진. 마진이 그 뭐예요? 뭐라고 해야 되지? 여백? 아니면은 이렇게 뭐 남아 도는 거? 네, 그걸 마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도로의 폭을 가장 크게 만들어 준다라고 해서 라지 마진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음. 서포트 벡터 머신은요, 특성 스케일링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물고기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고기의 무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래프는, 네, 지나가 버렸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네, 우리가 요, 한 칸, 한 칸,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는 25라는 크기고, 요 한 칸은 1이라는 크기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되게 요렇게 보여요. 스케일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거를 스탠다드 스케일이나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음, 여기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도로폭에 인접한 그런 훈련 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얘는 그 서포트 벡터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얘는
서포트 벡터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녀석인 것처럼 보이지만 특성 스케일을 해보면 두 개가 그 서포트 벡터로 이용될 수 있는 녀석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은 그 스케일에 굉장히 민감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표준화 같은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같은 그런 스케일링을 반드시 사용해서 그 전처리를 한 다음에 훈련을 시켜주는 게 좋은 성능을 얻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선형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에서 하드 마진과 그 소프트 마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드 마진은 모든 샘플이 도로의 바깥에 분류되도록 마진을 찾는 방법이고요. 소프트 마진은 가능한 한 도로 폭은 넓게 유지하면서 마진 오류. 그러니까 도로 바깥에 다른 샘플들이 섞여 있어도 허용하는 거예요. 한두 개, 뭐 몇 개의 오류들은 있어도 허용하는 그런 모델이 소프트 마진입니다. 소프트 마진.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예이기는 한데, 이쪽에 세토사들이 있었는데, 세토사의 일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경우에 이거 선형 분류 못 해요. 그죠? 어떤 도로를 만들더라도 직선을 가지고서는 완벽하게 얘와 얘를 완벽하게 구분하는 직선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드 마진으로는 얘를 분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죠. 아, 얘는 오차 있을 수 있어 하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서포트 벡터들을 이용해서 두 개의 평면을 찾고 가능한 한 이 폭을 넓게 유지를 하면서 그때 생기는 얘를 마진 오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도로의 왼쪽에는 세토사들이 있어야 되고 도로의 오른쪽에는 벌스컬러들만 있어야 되는데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오류가 있는 거는 오류가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두 개 사이의 균형을 잡는 거예요. 가능한 한 이 폭은 넓게 유지를 하면서 오류는 가능한 한 적도록 유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그 하이퍼플레인을 찾아가는 과정이 소프트 마진 분류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소프트 마진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그 분류 문제에서 완벽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샘플들이 정말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들은 드물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 마진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프트 마진을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 객체를 생성할 때, 뭐 예를 들면 리니어 SVC라고 하는 클래스를 생성할 때 그 파라미터 있어요. 파라미터의 마진 뭐 이런 파라미터가 있는데 거기에 소프트를 줄 거냐 하드를 줄 거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값이 아마 소프트로 되어져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요. 어, 이때 그 파라미터 중에서 서포트 벡터 머신의 파라미터 중에서 C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C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C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도로폭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로폭과 관련이 있어서 C라는 숫자를 작게 만들면 이 도로의 폭을 크게 만들어요.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C가 작아지면 도로의 폭이, 폭이 넓어져요. 도로의 폭이 넓어지면 이거는 과대적합이 줄어들어요. 훈련 세트에서 마진 오류가 더 많이 발생해요. 도로 폭이 넓어지면 마진 오류가 많아지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C가 줄어들면 도로폭은 늘어나는 거고요. 커지면 반대로 도로폭은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사실은 어, C가 커질수록 마진 오류가 작아져요. 마진 오류가 작아지면 분류를 더 잘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C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마진 오류가 나빠져요. 마진 오류가 나빠진다는 얘기는 과대적합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마진 오류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과대적합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과대적합은 뭐예요? 훈련 세트는 굉장히 잘 분류를 하는데, 훈련 세트 이외에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오차가 커질 수 있는 게 과대적합이죠. 그래서 과대적합을 줄이기 위해서는 훈련 세트에서의 일정 부분 정확도를 떨어뜨리더라도 그 테스트 셋과 그 차이를 줄이도록 하는 게 과대적합이에요. 과대적합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 이 C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도로폭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련된 파라미터가 C라고 하는 값인데 이 값을 줄여보거나 늘려보면서 그 어느 정도의 숫자들이 과대적합을 줄이면서 일정 정도 성능 이상을 주느냐라고 하는 거를 찾아가는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가 C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선형 서포트 벡터 머신이 있어요. 비선형 서포트 벡터 머신이 그냥 SVC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형 서포트 벡터 머신은 앞에 리니어가 붙어 있는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비선형은 그냥 SVC라고 되어져 있는 게 비선형이에요. 비선형이라고 하는 거는 폴리노미얼 피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직선으로 구분하겠다라고 하면 얘는 마진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직선으로 구분하겠다라고 하면 뭐, 그, 이렇게 직선으로 그릴까요? 만약에 이런 데이터셋이 있다고 한다면, 대략, 그냥 한 요런 정도의 도로가 생기고, 일정 정도 마진 오류를 포함을 하면서 분류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분류할 수가 없어요. 직선으로는 완벽하게 분류할 수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2창, 3창, 4창 이런 여러 가지 다차항들을 포함하게 되면 곡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곡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내게 되면 모델 훈련 세트들을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곡선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대적합이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비선형 서포트 벡터 머신은요, 다차항을 3차, 4차, 5차 이렇게 계속 늘려가면 얘를 얼마든지 이렇게 구부릴 수가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구부릴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훈련 세트에 과대적합이 되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한, 적절한 폴리노미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SVC라고 하는 클래스의 파라미터를 보시면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디그리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을 거예요. 디그리 그러면 폴리노미얼의 차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차수를 2창, 3창, 4창 이렇게 바꿔가면서 어떤 차수에서 과대적합이 가장 적어지면서도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 좋은 점수를 주느냐, 이거를 찾아가시면 돼요.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커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서포트 벡터 머신에는요, 서포트 벡터 머신에는 커널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커널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기본값은 폴리예요, 폴리. 이따가 문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폴리라고 하는 커널을 사용하시고, 디그리를 조정하시면, 이렇게 모델들을 분류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 그림은요, 왼쪽 그림은 3차항 폴리노미얼 커널을 사용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10차항 폴리노미얼 커널을 사용한 그런 모습의 분류하는 곡선을 찾은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은 둘 다 그 낮은 오류에 대한 규제값 있죠. C 값은 동일한 값을 사용을 한 경우입니다. 경우이고요. 네. 그리고 그 커널 중에서 폴리노미얼 커널이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가우시안 RBF 그 커널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커널의 기본값은 폴리인데 폴리 대신에 가우시안 RBF를 사용할 수도 있다. 가우시안 RBF는 유사도라고 하는 특징을 이용해서 어떤 그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런 정도로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수학적인 내용이 조금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여기 있는 그림들은 가우시안 RBF를 사용했을 때 직선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곡선처럼 2차원, 2차나 3차 곡선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 둥글게 막 호수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이런 게 있고 가우시안 RBF를 사용하실 때 그 튜닝해야 될 파라미터 이름이 감마예요. 감마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요. 이 감마 값이 0.1, 그 다음에 5인 경우죠. 어, 나 이거 똑같은 C라고 하는 값에서 감마 값을 작게 주면 직선처럼 보이고요. 감마 값을 크게 주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구부러진 곡선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는 C를 늘린 거기 때문에 C를 늘렸다는 얘기는 도로폭을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도로폭 줄여버리면 곡선이 되게 많이 구부러질 거예요. 같은 C값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감마값을 0.1로 줬을 때, 감마값을 5로 줬을 때의 그래프예요. 보시면 얘가 조금 과대적하게 조금 적을 거고 얘는 완벽하게 과대적하게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은 분류만이 아니라 회귀를 할 수도 있어요. 회귀는요, 반대로, 어, 우리가 분류를 할 때랑 비슷해요. 분류를 할 때랑 비슷한데, 그 서포트 벡터 무엇을 찾는 거냐면, 분류는요, 분류는 서포트 벡터들을 가지고서 도로를 만들어서, 그죠? 가능한 한 폭이 넓은 도로를 만들어서 모든 샘플들이, 가능한 한 많은 샘플들이 도로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게 분류죠. 분류를 해야 되니까, 가능한 한 폭이 넓은 도로를 서포트 벡터들을 이용해서 이런 도로를 찾아서, 어, 대부분의 샘플들이 도로의 바깥에 위치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분류인데, 회귀는 반대예요. 가능한 한 많은 샘플들이, 도로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도로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 직선의 방정식으로 숫자를 예측하면 얘가 마진이 줄어들겠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분류는 샘플들을 도로 바깥으로 놓는 거고, 회귀는 샘플들을 도로 안으로 놓는 거예요. 도로를 찾는다, 가능한 한 폭이 넓은 도로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 분류를 하실 때는
엡실론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엡실론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엡실론이 커지면 얘는 도로가, 자, 여기 두 개 비교해 볼게요. 도로의 폭이 넓어져요. 도로의 폭이 넓어지고요. 엡실론이 작아지면 도로의 폭도 같이 작아집니다. 같이 작아져요. C랑은 반대죠. 네, C 값이 커지면 도로폭이 작아지는 거고요. C 값이 작아지면 도로폭이 커지는 겁니다. 그 관계 잘 서로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네. 근데 엡실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 엡실론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요. 과대적합이 되게 쉬워요. 곡선을 더 이렇게 그러니까 직선만이 아니라 곡선까지 찾게 되면 그 과대적합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란 분류와 회귀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고 샘플들을 도로 바깥에 위치하는 가장 폭이 넓은 도로를 찾거나 아니면 샘플들이 전부 다 도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도로를 찾아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하이퍼플레인의 방정식으로 분류를 하거나 그 다음에 그 회귀를 하는 그런 모델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고요. 아, 제가 문서를 잠깐 보여드린다 그랬죠. 사이클런에서 어떤 리니어 SVC라고 하는 거를 먼저 보여드리면요. 패키지는 SVM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있어요. SVM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있고, 클래스 이름은 리니어 SVC. 자, 여기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여기도 규제가 있어요. 페널티의 종류. L2 규제냐, L1 규제냐, 라쏘냐,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실함수의 종류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는 요거. 이 C 값을 가지고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 무엇을 한다? 이 도로폭을 조정한다. 그래서 이 C 값을 줄이게 되면 도로가 늘어나게 되고, C 값을 키우게 되면 도로가 좁아지게 된다. 네, 그 원리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파라미터고요. 파라미터고, 페널티는 L1하고 L2밖에 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엘라스틱 넷 쓸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쓸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고, 로스는 힌지나 스퀘어드 힌지 둘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되어져 있고, 설명 중에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페널티가 L1일 때는 힌지라고 하는 손실 함수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 스퀘어드 힌지에서는 이게 기본값이죠. 비용 함수가 스퀘어드 힌지에서는 페널티를 L1, L2를 다 사용할 수가 있지만 손실 함수가 힌지일 때는 페널티는 L1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L2만 이용하셔야 돼요. L2만 이용하셔야 됩니다. 디폴트가 L2로 돼 있대요. L2로 되어져 있고. 네. 이게 C가 규제 파라미터다라고 되어져 있죠. 규제 파라미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규제는 C의 역수에 비례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C가 작아지면 규제는 커지는 거고요. C가 커지면 규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네, C의 역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도로폭과 관련된 거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선형 서포트 벡터 머신 분류기고요. 그 다음에 다한 커널. 그냥 SVC라고 하는 게 있어요. SVC는요, 저희 커널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일단 C가 규제고요. 여기 커널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커널에는, 커널에는 리니어가 있고, 폴리가 있고, RBF가 있고, 시그모이드가 있고, 프리컴퓨티드가 있다. 그래서 요 5개의 문자열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기본값은 RBF. RBF란 얘기는 뭐냐면 아까 가우시안 RBF 펑션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유사도를 이용한 그 다한 커널을 이용한다는 뜻인데 얘가 기본값이고요. 커널을 리니어를 사용하면 리니어 SVC랑 비슷한 결과를 줘요. 그러니까 서포트 벡터 SVC 클래스에서 커널을 리니어라고 쓰면 리니어 SVC랑 비슷한 결과를 주고요. 그 다음에 커널을 폴리라고 주면 1창, 2창, 3창, 4창 이렇게 그 디그리를 조정할 수 있는 다차항을 포함하는 커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가우시안 RBF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폴리나 RBF를 섞어가면서 그 평가를 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그 다음에 커널이 폴리일 때 디그리가 3차항까지 포함시키는 게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입니다. 이 디그리에는 어떤 숫자를 주더라도 커널이 폴리인 경우에만 동작을 하는 거지 커널이 폴리가 아닌 경우에는 동작하지 않는 거예요. 예, 뭐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마 값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 커널이 RBF일 때 그 튜닝을 해야 될 하이퍼 파라미터가 감마예요. 감마. 예,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SVR은 거의 비슷해요. 분류냐 획이냐만 달라지는 것뿐이고, 그 뭐 커널이라든가 디글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C 이런 규제들은 그리고 여기 감마값 이런 그 규제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SVC와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한번 그 엠리스트 데이터셋을요, SVC를 이용해서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훈련셋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그리고 뭐 훈련 시간과 예측 시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찾아보시면, 어, 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이론적인 설명만 드렸고, 실제로 응용하시는 것들은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